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미국 CPI 나오고 FOMC도 또 열리거든요. 이 결과를 못 보고 방송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박 대표님 지금 보시기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또 이 결과가 뭐 나왔을 때 뭐 금리 동결했을 때 파급력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시장을 지나고 나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한 게 금리에 대한 예측, 매크로에 대한 예측. 야, 역시 매크로 예측은 어렵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페드가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건가는 작년부터 거의 못 맞춘 것 같아요. 네. 3월부터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그동안 20년 동안 25bp만 인상했기 때문에 뭐 50 가고 75 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울트라 스텝을 4번이나 하면서 시장을 억지로 이제 누른 건데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죠? 부동산 그리고 채권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걸 예측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울트라 스텝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사실 피터 린치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83년, 4년, 5년도 막 랠리가 있고 났을 때 그때도 뭐 매크로를 물어보고 한 번 더 약세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에 아니 1980년, 81년, 82년에 폴 볼커가 그렇게 금리 올릴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이 빠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처럼 사실 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제롬 파월 본인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뭐 금리를 시적이라고 안 올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예측보다는 그 페드와치에서 CME 페드와치에서 나오는 그 확률이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확률만 믿고 있고요. 야, 그동안에 인상 랠리가 끝났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6월이기 때문에 FMC 회의 전까지 주가가 랠리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그 바로 전날 또 CPI가 발표되는데 이 CPI도 지난달에 한 5%는 나오지 않겠나 했다가 4.9 나왔다가 그렇죠. 예, 이번에 4점인데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음 달이 중요해요. 다음 달 얼마 예측인지 지금 아세요? 컨센서스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음 달이 3.2 정도까지 3.5 또 인지. 거의 뭐 100bp 정도 훅 떨어지는 그런 예상치가 있더라고요. 역기저 효과가 나오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역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6월 달에 CPI가 뭐 쇼킹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제롬 파월이 갑자기 6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결과는 방송 보실 때 다 나오겠지만 단지 이제 7월 달에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다. 그것도 그 닉 티밀하우스라는 그 기자가 그렇죠. 거의 이제 대변인 페드의 대변인처럼 그동안에 시장에 미리 약간 소통을 해줬는데 7월에 25bp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길래 그게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페드에서 약간 역정보를 주는가? 네, 야 25bp 또 인상할 수 있으니까 시장 너무 과열하면 안 돼. 그런 건지. 근데 이게 너무 한 수 두 수 너무 길게 생각하다 보면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역으로 갖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에 보면 6월 시장이 제일 안 좋은 달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10년 평균으로 봐도 우리나라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제일 안 좋은 달이 11월이나 10월이 아니라 6월이에요. 원래 뭐 세린 메이라고 뭐 5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왜 세린 메이냐면 6월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5월 달에 팔고 도망쳐라 해서 세린 메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6월 시장의 모습은 FMC 전까지 이래 올라가다가 FMC 회의 있고 나면 그 다음 7월 FMC인데 7월에는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제가 뭐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수급에 있어서 유동성을 이번에 3월 은행 사태 때문에 다들 막 놀라셨는데 은행 사태로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페드의 자산 대차 대조표 보면 갑자기 8조 달러까지 떨어지다가 훅 올라왔어요. 그렇죠. 은행 사태로 어떻게 파급 영향을 줄 거다 온갖 시나리오가 난무했었지만 결국 유동성 공급됐다는 그 이슈로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금리도 처음에 은행 사태가 생겼으면 금리 더 못 올리겠네. 이런 기대감에. 그런데 지금은 6월 말까지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잖아요.
네, 부채 한도가 뭐죠?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채권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온 돈으로 예산을 쓰는 거니까 그걸 못하고 있다가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6월 말까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돈을 찍어야 되냐면요. 한 500조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보름 상간에 그 500조라는 자금을 흡수를 해가면 물론 거기에 충분한 시중에 돈은 많아요. MMF 잔고가 뭐 5조 달러는 뭐 가까이도 있고 레포에 한 2조 달러 있고 예금 잔고만 17조 달러가 있고 돈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유동성 흡수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6월 말에는 7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시적인 유동성 축소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거릴 수 있다. 그 기회를 잘 잡자. 그리고 7월 달 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때 팔아야 돼, 사야 되는데 이거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팔 필요 있을까? 뭐 좀 과도한 거, 밸류에이션이 과도한 거는 좀 줄여 놓으시면 뭐 또 다시 살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이 기회를 잘 노리시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올 상반기 시장을 안 좋게 보시고 현금이나 인버스, 고버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그 6월 말에서 7월 초 기회를 잘 살려보시라는 말씀이고 7월부터 잘 보시면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작년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4, 5월 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6월에 확 빠졌고 7, 8월에 오르는 듯 하다가 9월에 확 빠졌고 그랬나요? 그죠? 10월, 11월 오르는 듯 하다가 12월 달에 12월에, 또 9.5% 확 빠지고 그렇죠. 그럼 왜 3, 6, 9, 10이 빠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닝 시즌이 끝나고 기업들 어닝 모멘텀이 없을 때요. 그러면 7월 되면 또 EQ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처럼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던 장에도 작년에도 7월, 8월 오르다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밀리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라고 하는데 그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또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빵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실적은 전 동기 뭐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 분기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컨센서스가 얼마인데 컨센서스가 얼마로 잡혀 있는 데를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얼마로 잡혀 있나. 하이닉스 컨센서스 여전히 지난 1분기에 3조 8천억 정도 적자 나온 데다가 3조 2천억 나왔는데 2분기에 3조 2천억 적자 나온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컨센서스가 안 바뀌어 있어요. 예, 여전히 3조 2천억 적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쭉 보면서 아직까지도 컨센서스가 이렇게 변경이 안 돼 있구나. 삼성전자는 이번에 1Q에 6,400억 나왔잖아요. 근데 3Q 2,190억으로 나왔어요. 근데 2Q에 지난 6,400보다 더 나올 것도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컨센이 지금 낮아져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7월 달에 이익은 그러면 이 컨센보다 서프라이즈 나올 거냐 쇼크냐 이런 측면에서 7월 중순부터 또 8월 중순에 어닝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반짝 썸머 랠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좀 바꿔가지고 얼마 전에 새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박 대표님만의 고견도 사실 충분한데 그 외 10분의 또 고수를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짠. 고수들의 투자 철학, 그죠? 근데 이 제목을 제가 지었는데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위에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책을 여기 나오신 박영옥
주식농부 회장님부터 이다솔, 뭐 김태용, 이선협, 윤대현, 윤지호, 강영현 이사님까지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전부 다 이제 기부하자라고 했으니까 뭐 책 팔러 나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왜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보시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꼭 보면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복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고수가 아니라 중수 정도가 네. 되고 싶으시면 지난 1년에 대한 복기를 하셔야 돼요. 복기를. 과연 나는 제대로 복기를 해봤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정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한 번만 다시 내 인생에 일어나면 저는 그때는 주식 정말 지를 겁니다 라고 했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 30, 10월 우리가 저점을 찍었을 때 코로나 4월 주가까지 빠졌었어요. 달러 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온 거라고. 그렇네요. 코로나 같은 상황에 주가가 엔비디아 75%, 테슬라 75% 빠져졌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질렀느냐 라고 보면 이번에도 나는 왜 인버스 곧버스 들고 있지? 그게 한번 되새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의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주인공이 계속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거는 제롬 파월의 호키시한, 그렇죠. 과도한 금리 인상이었고, 지난번 하락은 바이러스였던 거고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 싸졌다라는 거에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 분석한다고 그때 주식 못 샀어요. 2차 팬데믹이 크게 올 거니까 그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망가지니까 그때 사야 돼 했는데, 어찌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죠? 그렇네요. 이번에 경기 침체 오면 그렇지. 이번이 진짜 혹독한 경기 침체니까 2023년 상반기에 그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았었어요. 2차 팬데믹이 오면 그때 사야 된다 했는데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나라 지수 3,000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혼자서 지난 1년을 복귀하시는 것보다 지난 1년 동안에 이분들하고 다 대담을 했던 내용을 그렇죠. 책을 냈는데, 지난 1년 동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고수분들이 지난 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그걸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다가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생각했고 나는 어떤 자산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시면 그렇군요.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매뉴얼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홍 기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미국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 책 저자분을 보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던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친했던 사람인데 이런 뷰를 갖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다. 또 대담을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몰랐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정말 탐복할 만한 얘기 몇 가지만 좀 소개 가능할까요? 예. 그러면 이 책에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고의 고수분은 주식농부 박용우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박 회장님은 그때 대담을 할 때 제가 처음 뵀어요. 그러세요? 네. 대담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주식의 진짜 찐고수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없냐면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작년 그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9만 원 같은 주가가 6만 원이 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옛날에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네. 너 황소야? 나 최배달이야 하면서 뭐 뿔 잡고 뭐 계속 뭐 이렇게 나 최배달이야 하면서. 그래서 박 회장님도 제가 보면서 나 박우경욱이야. 뭐 금리 인상 뭐 그게 왜? 그러면서 금리 인상 그때 고물가 고환율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 이런 주식 사고 있어. 나는 요즘 이런 거 뭐 그때 삼성전자 그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뭐
한행컴퍼니, 한국타이어 같은 거. 아니 전기차가 되면 이 전기차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마모가 더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타이어 좋게 봐 했는데 한행컴퍼니보다 넥센 타이어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맨시티에 보니까 넥센 타이어가 있었던 그래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챔피언스 우승. 예, 우승한 팀. 아무튼 그 박 회장님을 보는데 제 주변에도 정말 뭐 1,000억 넘는 슈퍼개미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예. 그분들도 똑같아요. 막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데 몰입이 돼 있지. 경기 전망, 내년에 뭐 지금 3개월 뒤면 6개월 뒤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진다는데 이런 데에 그냥 고민이 없어요. 예, 그게 좀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업계에서 한 15년 동안 뵀던 분인데 네. 윤지호 센터장님. 네네네. 우리가 옛날에 성룡 영화 보면 치권 가르쳐줬던 고수 있잖아요. 네네. 키 좀 작으시고. 네. 아니 치권의 고수 같아요. 그 윤지호 센터장님 보면 뭐 되게 푸근한 그래서 네네. 윤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재작년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럴 때는 투자 조심해야 돼요. 2021년 내내 1년 내내 신중론 얘기하셨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해도 많이 유가가 뭐 60불 이하로 떨어지면 살지 몰라도 저는 지금 물가가 되게 걱정이에요.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물가 공포하고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00 이하에서 일관되게 지금 사야죠. 맞아요. 네. 네, 계속 사야죠. 그리고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와요. 세희가 나는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나가면 댓글이 너무 안 좋아. 예. 아니 근데 지나고 나면 그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지호 대표님이죠 이제 리테일 그렇죠. 대표분인데 가장 이 시장에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데 윤 대표님도 보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늘 얘기하세요. 예, 그런 그렇죠. 중심 그렇죠. 예,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선엽 이사님. 네. 그 이선엽 장군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은 잘 모릅니다. 예. 그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이사님인데 그분은 보면 예전에도 저희 회사에 10년 전에도 세미나를 하러 자주 오셨어요. 예. 중국을 허구한 날 개인 돈으로 중국에 탐방을 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중국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와가지고 저희 이제 펀드 매니저 세미나 때 와서 내가 이번에 돌아다 보니까 뭐 매대에 뭐가 많아졌고 중국 사람들이 뭘 사고 허구한 날 중국 모멘텀이 생겼을 때는 중국 가서 그러고 계시더니 작년에는 인터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에 계시는 국방대학원 교수님 모셔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산을 줄줄줄줄 얘기하시는데 태조 이방원이란 말도 거의 이분이 거의 처음 만드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는 그냥 막연히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상장사가 어떤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무기의 경쟁력이 글로벌한 경쟁력이 어떻게 되고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옛날에 중국 소비할 때는 거의 중국 사람처럼 돌아다니더니 지금은 국방대학원 교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제가 실제로 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유연할 수가 있을까. 연배가 50 넘으셨거든요. 넘으셨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거 저럴 때는 저렇게 시장에 저만큼 유연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노력을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이선엽 이사님도 참 제가 기억이 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